안녕하세요. 윤은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가 길 수도 있는데요. 제가 강의를 하고 또 Q&A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40분 내지 50분 정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슬라이드가 보입니다. 제가 뉴코리아 대표인데요. 유나이티드 뉴코리아가 통일 한반도의 새로운 국호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뉴코리아 설립을 해서 통일부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미국에서 저희 브랜치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한반도 평화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남북 상생 허들 넘기라고 하는 과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뉴코리아 소개 잠깐 드리고 저의 활동 상황을 너무 이렇게 다양하고 많아서 그림으로 사진으로 좀 모아봤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민주평통 상임위원이고요. 민화협의 회원사위원장이고 여기 적지 못한 한 10개 단체의 이사 혹은 부이사장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사진이라서 넘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시민사회에서 단체에서 활동하는 이유는 이 한반도 평화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교회 배경으로 오랫동안 10년 이상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시민사회 안에서도 한국교회의 역할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음으로 내려주시겠어요? 이게 동영상처럼 시연이 안 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한번 넘겨줘 보세요. 네, 제가 이렇게 다양한 그림이 안 나오나요? 네, 그림이 안 나오는군요. 아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무슨 어떤 이념에 따라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한반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네, 저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저의 존재론적인 질문에 답을 얻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문제, 실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한반도였었잖아요. 분단된 한반도. 그러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일은 화목해 하는 자로서의 사명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위임령, 마태복음의 대위임령 중에서 저는 이 뒷부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구약 성경을 현재적으로 풀어서 딱 정리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기도 하고요. 저기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성경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명기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신명기의 복을 함께 받으십시다. 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농촌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복으로 그렇게 나타나면 모든 열방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서래.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선교적인 목적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대학 시절부터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저는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까, 이게 가장 큰 저의 화두입니다. 네, 이렇게 저의 배경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대학 시절, 청년 시절을 지나서 이제 오늘날까지 왔는데, 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님, 안기부장도 하셨었던 임동원 장로님이십니다. 감리교회. 여러분 아시나요?
네, 임동원 장로님을 제가 이화여대 북한학과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뵙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막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자전적인 수필집을 내셨을 때예요. 그래서 학교에 오셨는데 제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 혼자서 그렇게 고독하게 걸어가고 있는 삶인 줄 알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대단한 신앙의 그 기초한 삶을 사셨는데요. 함경북도가 고향이십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고향에서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아버님이 한약방을 하셨던가 그래요. 약사이시던가 그랬는데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는데 그때 이제 북한에서 토지 개혁하고 뭐 그 탄압을 받으니까 많은 분들이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 아버님은 우리가 다 떠나가면 누가 교회를 지키냐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남아 계시고 아들이신 우리 임동원 장관님만 혈혈단신으로 남아 하셨다고 해요. 그 말씀이 너무 저릿저릿하게 와닿았는데 그 아버님이 늘 가훈처럼 여기시면서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셨었던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나누셨다고 해요. 그래서 임동원 장관님은 정말 맨몸으로 내려오셔서 굉장히 어려운 그 시절을 보내셨는데 그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해 오셨다고 합니다. 또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한 말씀 로마서 12장의 말씀도 임동원 장관님께서 나중에 노태우 정부에서 일하시고 또 김대중 정부에서 일하셨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카톨릭 신자셨는데 같이 함께 그 대북 정책을 입안하시면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대북 정책을 입안하셨다고 해요. 그 말씀을 제가 전에 들으면서 이건 무슨 마치 한국판 요셉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거예요. 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키맨 대북 정책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다 하셨는데 이렇게 신앙의 바탕을 둔 정책을 펼치셨구나라고 하는 그 점이 굉장히 크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까지도 그 한반도 평화 포럼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제가 이사이기도 합니다만 임동원 장관님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나눌 오늘의 말씀은 임동원 장관님이나 아니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이런 분들의 30-40년 그 현장 경험을 통해서 결론 내신 그런 점들을 제가 공부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정책 너무 훌륭했죠. 그 북방 정책 하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할 때 임동원 장관님이 실무 책임자로서 북한 그 상대하면서 협상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삼고철혈을 하다시피 해서 임동원 장관님을 모셨다고 해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추진할 때도 그 실무 협의차 북한에 방문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을 가장 많이 만났었던 실무 책임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페리 프로세스라고 하는 대북 정책을 다 기안하셔가지고 주신 분도 그리고 설득하신 분도 임동원 장관님이십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한반도 평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그리면 저는 지구 전체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택권 없이 태어났는데 한반도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반도 분단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곧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는 일이다라고 믿고 살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저의 관심이 점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은 이 남북 갈등 곱하기 100 정도 되는 굉장히 치열한 갈등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모든 열방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때가 종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종말의 시점을 향해 가는 지금인데요. 그때에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한반도의 평화, 즉 남북 갈등을 해결하고 그 화평케 하는 그 경험, 평화를 만들었었던 경험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의
피스메이킹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와서 점점 더 현실적으로 와닿게 됩니다. 이게 딴 얘기입니다만 이 미국에서 에이펙이라고 이스라엘 그 단체가 굉장히 미국 행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최근에 와서 우리 동포들도 케이펙이라고 하는 단체를 세우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국 하원에서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통과시켜라라고 하는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을 일으키는 분들이 에이펙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친합니다. 최근에 HR 3446이라고 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을 입안하신 분도 브래드 셔만이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이신데 그분도 유대인이세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이 피스메이킹에 손잡고 있다. 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제가 관심 있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다시 그 전에 그림을 제가 최근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발견한 건데요. 저 왼쪽 끝에 있는 그 그림이 한반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의 그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에 저런 한반도 지도가 있다고 그 국민일보 기자가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저게 뭐냐면 Not only Palestine but also North Korea.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북한하고 자기들을 동일시하는지 그 약간 염원을 담은 저런 그 지도가 그 장벽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참 감회가 새로워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녹색 8월 달에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저 하얀 부분으로 된 부분은 이제 구름이고요. 저렇게 녹색으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 동북 삼성 지역까지 있죠. 우리가 북한이라고 생각하는 북방은 사실은 한반도 전체에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남쪽인 거죠. 북한 조중국경,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 국경에서 바라보면 엄청난 대륙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북한을 오가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남쪽에서 북쪽을 상상할 때는 북한밖에 안 보이지만 저 한반도 끝에서 상상을 하면 대륙으로 이어진다. 그런 그 공간적인 상상력을 좀 넓힐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의 이 벅찬 마음. 저는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선교에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뭐 백투 제루살렘 이런 운동도 하시고 뭐 화살촉을 당겼는데 뭐 하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 뭐 성향이 어떻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큰 흐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지막에 종말로 선교 사명을 담당하게 돼서 이스라엘로 저는 이제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 민족이 혹시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열심히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들 넘기가 저의 부제이기도 한데요. 이 강의에 허들 넘기를 해야지 되는데 확신 있고 그다음에 두려움 없이 쭉 뻗어서 넘어야 하는 것이 허들입니다. 자, 어떤 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허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남북 관계를 제가 전공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정부 차원에서나 우리 민간 차원에서 북한은 우리에게 누구인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시 북한을 주적으로 그렇게 국방백서에서는 쓰기 시작했는데 우리의 적인가 아니면 우리가 뭐 형제여 뭐 동포다 이런 민족적인 개념은 계속 있어 왔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굽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우리에게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지만 그 첫 단추가 풀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에게 누구인가 살펴보는 것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허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애쓰기도 하고 뭐 정부는 정책으로 노력했고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 운동으로 나섰고 또 한국교회는 열심히 기도했고 대북 지원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 자유권
정치범 수용소 같은 거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자유권 운동에도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각자 꿈꾸는 통일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공감대 혹은 컨센서스가 모아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합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두 번째 허들은 이 통일 방안을 잘 정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허들이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가장 쉬운 것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면 답은 나와 있는 것인데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격가지들을 자꾸 보니까 이게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다른 누구가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정부 정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미국까지 동원해가지고 다 해봤었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이 문제를 풀 것인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저는 한국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찬송만 멋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골방에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섞인 기도를 해오셨습니까? 많은 목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실 텐데요. 오늘 저는 너무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기도해 주십사 이렇게 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분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혹시 거기에 어떤 그 답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같이 함께 드려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뭔지 모르지만 일단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허들. 제가 남북관계 전공인데요. 북한은 우리에게 누구인가? 저도 뭐 북한은 아주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도 전쟁을 안 했다고 하고 적반하장으로 그렇게 임한 아주 나쁜 적대심이 강한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다. 제3의 그 길이 필요한데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제3의 길을 깨닫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박사 논문 쓰느냐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되게 힘들었는데 공부 많이 하고 나서 아 그렇구나. 북한은 이런 존재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운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손을 내밀어도 우리는 넉넉히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세계의 천덕꾸러기처럼 되어 있는 북한을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에 북한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북한에 대해서 일단 삼중 정체성이 있죠. 같은 민족으로서 5,000년 역사를 공유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전쟁의 상대방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70년 동안 분단 상태로 있으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막 너무 대결하고 뭐 물리적으로 부딪혔었으니까요. 너무 적대적인 갈등이 심했었던 그런 상대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웃되어 있는 국가나 마찬가지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네, 그런 삼중 정체성. 이제 근거를 대겠습니다. 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있었죠. 언제? 91년도 9월 17일 46차 총회에서 가입안이 통과되면서 북한이 160번째 유엔 회원국이 됐고요. 우리는 161번째 회원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엔은 국가들이 회원이잖아요.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회원국이 되는데 남북이 서로 상대방의 정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있었기 때문에 유엔 가입을 미루고 있었죠. 특히 북한에서는 분단된 채로 유엔에 가입하면 영구 분단된다.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통일될 때까지는 가입하지 않기로 했는데 91년 요 당시는 이제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한 이 사회주의권이 붕괴가 되면서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시절에 우리가 먼저 유엔에 가입하겠다라고 하니까 북한이 마지못해 딸려오면서 가입하게 된 거죠. Anyway, 북한은 유엔에서 회원국이 됐고 국제사회에서는 독립된 국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얘기 아니죠? 이제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남북기본 합의서가 유엔 가입하고 난 다음에 남북 간에 체결이 됐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임동원 장관님 큰 실무적인 역할을 했었고요. 12월 13일 얼마 전이죠. 오늘이 15일이니까 약 31년 전 엊그저께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북한에서 연영묵 총리하고 남한에서는 정원식 총리가 합의서 교환했죠. 자, 넘어갈까요? 이 내용이 뭐였었냐면 남북이 쌍방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의 사이가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정한다. 이런 전문이 나와요. 좀 아이러니하죠. 유엔에 동시가입했으면서도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나라와 나라의 독립성을 인정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그 워딩으로는 국가 간의 관계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불가침하고 교류 협력한다라고 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사실상의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인정한 겁니다. 이 전문은 독일의 기본 합의서를 따오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독일의 기본 합의서에 저렇게 특수관계로 인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좋은 점은 뭐냐면 예전에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수출할 때 그럴 때는 북한 물건이면 제재 품목에 걸렸을 텐데 그러지 않고 남쪽에 메이드 인 코리아로 내보낼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무역에 있어서는 이점이 있는 것이고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헌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이런 거 수정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네, 넘어가죠. 자, 남북 화해를 규정했습니다. 1장에서 체제 인정한다.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한다. 그 내용이 1장이고요. 다음 2장에서는 남북 불가침한다. 상대방에 대해서 무력 불사용하고 무력 침략을 포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남북 간에는 이미 종전선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한반도 분단이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는 벌써 이 91년도에 불가침 선언을 했기 때문에 종전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안타깝게도 미국하고 북한이 교류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단 구조가 개혁되지 않는 거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교류 협력. 노태우 정부 때부터 그러니까 맨 처음 북한하고 관계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관계를 빌드업할 수 있는가? 교류 협력을 통해서다. 그런데 뭐 만나는 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평화 경제론자들이 계속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남북 공동 개발을 하고 물자 교류하고 합작 투자하고 특히 철도와 도로 연결해서 해로와 항로 개설하고 라고 하는 어떤 경제적인 평화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을 상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가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보수 정부다라고 하는데 보수 정부 저는 보수 진보 이렇게 가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정보도 보수적인 요소가 있고 진보적인 요소가 있고 그렇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보수는 뭐 이렇고 진보는 이렇다라고 편가르기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기본합의서 체결하셨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또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 노태우 대통령 때에 소련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맺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 관계는 좌우 보수 진보를 다 가르지 않고 함께 섞어서 봐야 된다.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반 합의 과정이기도 하고 제3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스탠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허들 북한은 누구인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적 독립적인 국가 관계다. 근대 국가의 정의는 영토, 주권, 국민 이게 인정이 되면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통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는 일민족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형제국가 혹은 자매국가로 생각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첫 번째 허들은 그것인데요. 두 번째 허들. 자, 그렇지만 또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허들이 또 나옵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통일하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자기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흡수 통일을 생각해요. 그러다가 전쟁이 난 겁니다.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처음부터 남조선 혁명론이 자신들의 통일론이었어요. 남한에서는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에서의 합법적인 정부는 우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진통이라는, 그래서 정당성을 갖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맞다라고 하는 통일론이 팽팽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잘못한 거죠. 왜? 통일이 아무리 좋더라도 무력을 사용한 거잖아요. 무력을 사용해서 침공을 한 거잖아요. 북한의 혁명론은 잘못 실행이 됐었던 겁니다. 그 체제 통합론은 전쟁을 불러왔다. 그 점을 잊지 않아야지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잠깐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북한은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토지 개혁하지 않았습니까? 지주들 다 몰아내고 토지 한 그 3,000평 정도 5정보씩 나눠주면서 토지 개혁했죠. 그래서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니 그 당시에 소작농들이 대부분이었었고 지주들은 뭐 많지 않잖아요. 부농이나 중농들도. 그러니까 얼마나 열화와 같은 지지를 얻었겠어요. 김일성이 그래서 헤게모니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북한의 통일론 뭐냐면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북한 지역에서는 완성을 했으니 이 자신들의 그 혁명을 남쪽 지역으로까지 확장시키겠다라는 것이 혁명론의 핵심입니다. 계속 그런 노력을 했지만 안 됐죠. 실패했죠. 또 반면에 우리는 우리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 그래서 북진 통일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전쟁을 일으켰지만 전쟁의 그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릴 만큼 각국 나라들이 다 참여해서 피를 흘렸었지만 북으로도 남으로도 체제가 통합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휴전된 상태로 70년까지 온 겁니다. 휴전협정 53년도 7월 27일 날 맺어졌는데요. 내년이면 휴전협정 체결된 지도 70년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북한의 통일 방안이 이제 조선 혁명론 이렇게 나오다가 시대에 잘 안 맞아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무력을 사용해서 통일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1980년에 이렇게 새로운 옷을 입혀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이라고 딱 제시합니다. 통일된 국호를 아예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이 먼저 이게 연방제 통일 방안이면 북한의 통일 방안이라는 그런 생각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10년 뒤에는 또 다시 조금 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슨한 연방제라고 해서 별로 달라 보이지 않지만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뚜렷한 차이가 있는 연방제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조금 늦었어요. 통일 방안을 정리한 지가. 북한에서는 계속 이렇게 자신들이 먼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 방안 이러면서 계속 남측에 들이댔는데 우리는 조금 늦었고 89년도 역시 노태우 대통령 때입니다. 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정리가 돼서 물론 전두환 대통령 때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나왔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정리가 잘 된 통일 방안은 89년 노태우 정부 때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이걸 조금 내용을 바꿔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바뀌었죠. 내용은 비슷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우리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자주 평화 민주 그리고 이 점진적인 절차를 상정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합니다. 뭐냐면 남북기본 합의서에서와 같이 화해 협력을 하고 신뢰가 생긴 다음에는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국가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완전한 통일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3단계 그리고 점진적인 통일 방안이 우리의 통일 방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부에 따라서 대북 정책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최초의 그 남북기본 합의서뿐만 아니라 통일 방안에 대해서 제시한
우리의 통일 방안에 따르더라도 화해 협력을 하고 남북 연합을 하고 통일 국가를 완전히 이룩한다라고 하는 이 점진적인 통일 방안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고, 제가 생각해도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북한의 통일 방안보다. 왜냐하면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통일 방안은 일단 이념이 주체 사상이잖아요. 우리가 주체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선결 조건에 대해서 이 보안법을 폐지하고 미군 철수를 하고 북미 평화 협정 등을 하라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언제? 1980년대. 1980년대는 이렇게 굉장히 세게 나갔었는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어떻게 합니까? 신뢰가 많이 무르익어서 북한이 우리를 침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안심이 됐을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폐지하지, 그걸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한이 저렇게 자기네가 멋지게 통일 방안을 먼저 제시했지만 남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위장 평화 공세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군 철수 문제, 이것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면 누가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80년대는 저렇게 세게 나가다가 이 또한 90년대 조금씩 바뀌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하고 제2항, 6.15 5항이 있는데 그 중에 2항이, 지금도 여러분 뭐 유튜버들이나 이렇게 막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통일 방안을 받았다, 연방제 통일 방안을 받았다, 그래서 적화 통일을 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하는 언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임동원 장관님한테 배운 거예요. 이 연방제 통일 방안은 체제가 같아야지만 서로 할 수 있는 통일 방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일당 독재잖아요. 노동당 독재고 우리는 다당제인데 어떻게 체제가 합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제도 우리는 자유시장 제고 저기는 계획경제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상회담 때 우리 측에서 북한 측을 굉장히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 연방제는 지금 할 수 있는데 체제가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설득해가지고 이 6.15 2항을 집어넣은 건데 이 설득이 통한 거예요. 우리의 3단계 통일 방안 중에서 화해협력, 남북연합, 완전한 통일 있다면 2단계에 해당하는 남북연합을 우리가 현 상태에서 지향해야 될 통일 과정이라고 보고 거기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연방제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북한의 통일 방안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무력 침략하고 뭐 그 공비도 내려보내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무력 침략을 시도한 북한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북한은 이미 우리가 비정상적인 국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비정상적인 국가가 정상적인 행동을 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북한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팩트 체크를 해드립니다. 6.15 2항은 북한의 연방제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북한은 체제의 특성상 수령이 한번 딱 얘기를 하면 바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무호하니까 수령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조금씩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낮은 단계 연방제, 그러니까 연방제가 있는데 이것을 좀 쪼개서 낮은 단계, 그다음에 완전한 연방제, 이렇게 절차를 두 단계로 나누어 놨는데 이 낮은 단계 연방제가 우리의 3단계 통일 방안 중에서 남북 연합제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인정하고 이 바탕 위에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 남북 정상이 만나서 통일 방안에 대해서 합의한 최초의 합의인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북한은 독재이기 때문에 김정일, 김정은 지금까지도 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대 수령들이 이렇게 남북 합의를 해놨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대를 뛰어넘어서 김정은 시대가 왔죠. 김정은 시대 집권 11년 되고 있습니다. 10년
10년 됐을 때 또 여러 그 학자들이 많은 평가들을 했는데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김정은 시대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 통일 방안에 대해서 2014년 7월 7일 공화국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때 김정은 말로 남과 북은聯邦 연합제식의 통일 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공존, 공영, 공리를 적극 도모해 나가야 한다. 이 박근혜 정부 때 이런 발표를 합니다. 공화국 성명에서. 여기 들어왔잖아요. 워딩이 들어왔잖아요.聯邦 연합제식. 그러니까 6.15 이항을 이어받겠다는 것이고, 그 북한의 그 국내 정치상聯邦제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 통치자, 최고 통치자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 북한 인민들을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노력봉사하도록 계속 했었던 것이 조국 통일, 이 담론이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연방제 통일을 지속해 왔었던 정부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연방제를 포기한다 이러면 국내 정치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남북이 합의한 대로 연합제 방식을 자신들의 공식 문건에 저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聯邦 연합제식의 통일 방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왜? 공존, 공연, 공리. 그러니까 북한 따로 남한 따로 잘 살자 요 얘기겠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2021년 작년 1월 달인데요. 제8차 당대회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당국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당 규약, 당 그 전문에 과거에는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한다라는 것이 당 규약에 딱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바꿨느냐. 이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을 실현한다라고 바꾼 겁니다. 이게 이제 뭐 별로 크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맨날 저는 이걸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북한 어떻게 바뀌나 이런 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당규약에 저걸 넣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한다라는 말씀드렸던 조선혁명론, 조선민주주의 혁명론. 여기서 혁명을 빼고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을 실현한다. 이렇게 순화시킨 거죠. 이제 김정은은 이제 현실을 아는 겁니다. 이 김정은은 스위스 유학파이기도 하고 젊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변화가 있었어요. 넘어갈까요? 그래서 이 현실적인 남북한 통일론, 저는 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 이게 우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노태우 대통령 때 제시가 됐었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김영삼 정부에서 받아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완성했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까지도 모든 정부들은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공식 통일 방안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하자라고 우리가 손잡고 이끌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에도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역할이 굉장히 소중하고 미국이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미국은 전 세계를 통치하기 때문에 관심이 중동 쪽에 더 많이 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북한을 이끌어 오면서 미국도 설득하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분간 제도와 체제 통합이 아닌 평화 공존, 김정은 위원장의 당규약에서도 봤었던 남북연합을 우리는 딱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낮은 단계 연방제로 하다가 공화국 성명에서는 연방연합제 이 방식으로 통일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 변화된 모습 보셨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네,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 말씀들이 있는데 학자들은 이런 거 가지고 뭐 일민족 이국가 이체제 이정부냐 뭐 좀 막 따지는데요. 그냥 남북기본합의서처럼 북한 따로 우리 따로 전쟁하지 않고 서로 따로따로 하자. 이 어려운 말을 줄여서 뭐라고 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좋은 말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냥 오고 가면 통일이다. 북한하고 우리하고 자유왕래할 수 있으면 통일이다. 그러면 충분하다. 언제까지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북한하고 우리하고 서로 체제에 대해서 침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때까지는 그냥 오고 가면 통일이다. 오고 가면 우리한테는 유리한 겁니다.
북한은 통제하는 사회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잖아요. 우리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좀 여유를 부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점진적인 통일 방안이 북한에 먹히고 있고, 김정은 그 위원장도 젊은 지도자로서 새로운 길을 가고 싶어 하는 이때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상대방 체제 인정하고 한쪽이 먹거나 먹히지 않는 상생의 길을 추구하자는 합의, 김일성, 김정일 선대 수령 때도 했었던 거니까요. 우리가 이걸 터치하지 않는다, 안심하라, 이렇게 하면 북한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점차로 변화시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허들 2개 넘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세 번째 허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이 보이지만 두 번째 허들까지 다 잘 넘었으면 세 번째 허들은 어렵지 않게 넘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그 이론적인 또 정치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한에 계신 하나님이 북한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북한 정권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시면 바로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듯이 김정일, 김정은도 움직이신다. 그 우리가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에 무섭지 않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수 있으시다. 단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북한에 두려워하지 않고 본질을 좀 파악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복잡한 얘기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냉전기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독일 통일되고 러시아 페레스트로이카 그라스노스 막 계약 개방할 때 헝가리, 폴란드, 체코 다 이렇게 체제 전환하고 이랬을 때 그때 북한은 굉장히 위기시였죠. 왜냐하면 당시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같은 이 동구 유럽에서 약간 좀 후진국들이 북한을 따라 배우기 굉장히 했었어요. 왜냐하면 장기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튼튼하게. 그래서 루마니아의 차우체스코 같은 사람은 북한에 가서 주체사상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장기 집권할까 이런 거 막 배우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차우체스코가 인민군에 붙잡혀가지고 그 엘레나 그 부인하고 같이 벽에다가 이렇게 놓고 총살해가지고 죽었잖아요. 저는 그 동영상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차우체스코. 그런 영상을 김정일, 김일성 받아들고 당직자 회의에서 당원들한테 보이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꼴 된다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탈냉전기의 북한은 굉장히 그 피포이 의식에 쌓입니다.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게다가 그동안은 그래도 팽팽한 그런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남한은 소련하고 수교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합니다. 북한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자기도 성급하게 미국하고 일본하고 수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불발됐어요. 아무튼 그런 배경을 이해를 해야지만 북한의 핵 문제 본질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자, 그 그림으로 보시면 89년제 시계열로 보면 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고, 그 다음 달에 아버지 부시하고 고르바초프가 만나서 몰타 선언이라는 걸 해요. 이게 뭐냐면 냉전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이 공식적인 탈냉전 선언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슬라이드 하나하나 말씀드릴 게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이 됩니다. 동독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식의 통일을 원하냐? 1번 흡수 통일 다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흡수 통일이냐면 1번부터 나오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1번이 뭐냐면 새로운 그 대의원을 선출해 가지고 선거를 통한 통일을 할 것인가, 그 동서독 각각, 아니면 지금 서독의 헌법을 들여다보니 그냥 그 헌법에 연방으로 편입이 되면 그냥 금방 통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인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시 콜 수상이 정치적으로 좀 힘을 얻기 위해서 동독 주민들한테 화폐를 1대1로 통일하게 해줄게라고 하면서 좀 그런 제스처도 있었지만, 아무튼 동독 주민들이 우리는 서독 연방법에 의해서 통일되는 그 방식을 지지해라고 선거를 통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체제로서는 흡수 통일이지만 동독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원해서 통일을 했죠. 그렇게 통일이 됐습니다. 90년 가장 먼저. 그리고 91년도에 소련은 해체가 되고 러시아 옐친이 등장을 합니다. 고르바초프에 대한 반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독립국가 연합이 생깁니다. 넘어가 주세요. 그 말씀드린 대로 동구 사회주의권 체제 전환으로 블록 경제가 붕괴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정치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북한은 농토가 일단 적잖아요. 80%가 산림이기 때문에 그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독이나 뭐 헝가리, 뭐 폴란드 이런 데에서 바터제 무역을 해가지고 먹을 것을 이제 오고, 그다음에 가스 같은 거는 부족하니까 러시아에서 오고 이러는데 이 다 나라들이 다 정신없이 다 붕괴되니까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고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련이 붕괴돼서 독립국가 연합이 됐는데 그 채무 갚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바터제 물물 교환으로 무역을 했었던 것을 이제는 돈 내고 사가라 이렇게 경화 결제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게다가 89년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라고 하는 88 올림픽에 버금가는 큰 축전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88 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국가 신임도도 높아지고 이래서 뭐 수출도 더 잘 되고 좋은 방향으로 그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 89년 세계 청년학생 축전은 굉장히 돈을 그냥 쏟아 부어서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체제 전환 그런 시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투자를 해놓고 회수하지 못한 채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게다가 자연재해가 연이어서 몰아닥치니까 체제 국가 실패로 이어지게 됐던 거죠. 자, 넘어가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자신들의 그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유엔도 가입하고 노태우 대통령하고 남북기본합의서도 체결하고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한 그 달 말일에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91년도 이후에 미군에 있었던 전략 핵 이런 것들 다 한반도에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는 비핵 지대가 됐었는데 북한의 핵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겁니다. 자, 넘어가죠. 왜냐? 말씀드린 대로 노태우 대통령 고르바초프하고 소련하고 교류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비밀 문서 같은 걸 공개했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이 한국 전쟁 내려올 때 그 스탈린하고 그 도움을 청하는 그 기록이 남아 있는 문서를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 북한은 굉장히 곤란해지잖아요. 뭐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아무튼 노태우 대통령 때 소련하고 국교를 수립하죠. 다음,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급해가지고 북미 수교를 해야 된다. 교차 승인을 해야지 되겠다. 우리는 소련하고 중국하고 했으니까 자기들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해야 힘의 균형이 맞는다라고 해서 급하게 92년도 1월 달에 김용순 노동당 국제비서를 미국에 보냅니다. 그래서 아놀드 켄터 국무차관하고 만나는데요. 이때부터 김일성 당시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미국하고 수교하자.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위상과 역할을 바꾸어서 남아있는 거 무방하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미군 철수를 앞머리에 내세웠지만 현실적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다 적극적으로 나오게 된 거죠. 왜냐? 자기네들을 체제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92년도 한중수교라고 하는 더 큰 충격이 온 겁니다. 중국은 굉장히 그 참전한 국가였잖아요. 중국이 한국전 참전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하고 이렇게 수교를 해버리면 갑자기 북한은 더 고립되는 거죠. 누가 했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한 거죠. 북방 정책 위해서.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는 뭐 분들 많이 계신데 저는 이 북방 정책은 최고다. 이 북방 정책은 그 아낌없이 우리나라의 외교사의 승리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합니다. 맞잖아요. 네. 넘어가죠. 이런 와중에 92년도 김용순 국제비서를 보내서 켄터하고 이렇게 수교하자라고 했는데 이때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버지 부시가. 왜냐?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런 독재자들이 금방 무너져서 그냥 잡혀서 죽는 그런 상황에 그 죽어가는 북한 정권을 왜 살리겠는가라는 그런 마인드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93년도에 북한이 NPT 탈퇴 선언을 합니다. Non-Proliferation Treaty, 비확산 조약이잖아요.
여기 들어간 것은 소련이 실험용 그 원자로를 주면서 85년도에 북한을 통제하기 위해서 NPT 그다음에 IAEA 국제 조약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었던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외톨이가 되자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엔에서는 대북 결의안 채택하죠. 이때부터예요. 그리고 뭐 이 1차 북핵 위기가 이때부터인데 오래된 얘기입니다.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북한을 달래야 되기 때문에 미국하고 북한이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제네바 합의하죠. 탈퇴하고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해서든 다시 들어오게끔 해서 94년도에 로버트 갈로치하고 강석주가 만나서 제네바 합의를 합니다. 94년. 자, 제네바 합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다음. 이게 뭐냐면 복잡한데요. 북한이 원자력을 가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가 있어야 산업이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는 가스 돈 주고 사가라고 하고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자기도 그러면 원자력 쓰겠는데, 왜냐하면 원자력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나라는 NPT와 IAEA 감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북한을 믿을 수가 없으니 외부에서 경수로를 지어서 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리고 그때까지는 미국에서 석유를 주겠다. 이런 합의였어요. 자, 넘어가죠.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그런데 94년도에 이 합의를 하고 97년도부터 경수로의 그 신포지구에서 금창리 신포지구에서 경수로 공사가 막 한참 진행이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 한국전력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들어갔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 지역에 가니까 이들의 안보를 책임지기 위해서 국정원에서 파견을 보냈는데 그분이 바로 얼마 전에 구속 수감되신 서훈 전 안보실장입니다. 제 교수님이시기도 해요. 제 심사하셨던 분이신데 그분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 북한 땅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경수로 시설 공사할 때부터 북한을 잘 알던 분이에요. 그런데 자, 지금 지난 얘기고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98년도에 뉴욕타임즈 통해서 민주당 통해서 금창리 지하에서 북한이 핵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제기를 했는데 이때 북한이 기다렸어야 되는데 어마 뜨거라 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페리 대북조종관이 들어가서 보니까 99년 5월 달에 현장을 해보니까 핵과 무관한 시설로 판명이 돼서 이제 없었던 걸로 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네바 합의가 파기가 되고 막 또 어지러웠는데 그때 이제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제 제시가 정리가 돼서 제시가 되는데 그 작업을 임동원 장관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1단계에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고 그러면 미국은 대북 경제 제재 완화한다. 2단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면 3단계 북미 관계, 북일 관계 정상화한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3단계. 그러니까 어떤 정부에서 와서 해도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3단계부터 한 거예요. 북미 관계를 개선하면 핵은 개발하지 않는 거로. 그래서 이 클린턴 대통령 때 이 페리 프로세스를 가지고 북미 공동 커뮤니케까지 채택을 했습니다. 2000년 10월 12일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도 미군 철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건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조명록이 이제 넘버 2거든요. 이 조명록 차수가 클린턴 대통령하고 만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페리 프로세스를 가지고 북한 핵 개발 중지할 테니까 북미 관계 수교하자. 이렇게 해서 클린턴 만났고 다음 그 답방으로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미국은 외교부를 국무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올브라이트가 김정을 만났어요. 이때도 김정일이 확인을 해줍니다. 미군 철수, 주한미군 동북아 안정자 역할을 하니까 그대로 있어도 좋다 확인했어요. 북한에서는 수령이 말하면 그냥 철칙입니다. 그래서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북미 수교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넘버 2끼리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클린턴하고 김정일하고 이렇게 회담하면 그냥 북미 수교가 될 판이었어요. 너무 아까워. 이때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요.
근데 엘고 대통령이 되면 클린턴 대통령의 이 정책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갔을 텐데 아들 부시 대통령이 등장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미국에서 땅을 치면서 저희 남편하고 뻑뻑 울어가면서 기도했어요. 한반도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2001년도에 9/11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2002년도에 북한 악의 축으로 규정하잖아요. 이라크. 이러면서 이제 그 전까지 이렇게 올라왔었던 것이 다시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제 여러분 머리에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차 북핵 위기 또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육자회담 시작됩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저 육자회담 통해서 2005년도에 9.19 회담했지만 이제 안 됐어요. 넘어갑시다. 근데 그 내용은 똑같아요. 북한 핵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석유 주고 북미 관계 수교해서 정상국가 해줄게 이랬는데, 북한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미국의 국내 정치도 있잖아요. 한국의 국내 정치도 있지. 그래서 이런 협력 방안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군산 복합체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9.19 그 육자회담에서 한 합의가 9월 19일 날 합의했다면 국무성에서 합의한 거거든요. 근데 20일 날 재무성에서 틀어버립니다. 미국도 미국이 하나의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무성에서 실컷 합의를 하고 왔는데 육자회담 2004년도에 그 재무부에서 이렇게 틀어버리자 1차 핵실험이 나온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이때 놓친 게 너무 아깝습니다. 이때 놓치지 않았으면 북한 핵개발 안 하고 비핵화로 갈 수 있었어요. 자,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 공부해 보시면 다 나와요. 임동원 장관님하고 정세현 장관님, 이런 장관님들이 그 얘기를 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제가 공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1차 핵 실험을 하고 나니까 2.13 또 다시 합의하자, 또 안 됐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최근까지도 2019년 2월 27일 저 때 저는 이제 북한에 있었습니다. 북한에 대북 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하노이 회담만 잘 되면 우리는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겠구나 싶어서 미리 북한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식령 스키장에서 기도하고 막 있었는데 노딜로 끝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핵 개발하고 미사일 쏘고 이러지만, 그리고 지금은 더 괴팍해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큰 관점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뜻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차까지 핵실험하는 나라는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핵 있는 북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더 큰 허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완성 선언했고, 그래서 북한의 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이 북한 핵 문제가 남북 관계를 넘어선다, 명백하죠. 대북 지원했더니 핵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대북 지원 안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은 우리를 위협하는 무기는 될 수 있지만 북한의 핵을 해결할 수 있는 행위자는 미국이에요. 미국하고 그 관계를 개선하자,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제 수호를 주장하면서 미국하고 벌이는 핵심적인 협상 전략이기 때문에 이 핵폐기, 미국이 진짜 하기를 원했으면 2000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미국도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책임을 묻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고 북한만 계속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는 남북미 상호 신뢰가 관건인데, 우리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하고 너무 차별화하지 말고, 부시 대통령이 anything but 클린턴 이러면서 클린턴하고 전혀 다른 그런 대북 정책을 하려고 했다가 핵개발 만들어 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가 이 북한의 핵 문제를 본질적으로 잘 파악하고 이 남북미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야지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판문점 회담 있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북미 최초의 정상회담 트럼프가 했잖아요. 싱가포르 6.12에서 했었는데 6.12 내용도 뭐냐면 북미 관계를 개선한다, 그 내용이었었고,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그 실행적인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존 볼턴이 노란 봉투 가져와가지고
흔들었잖아요. 그거보다 더 생화학 무기까지 포기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서 판을 깬 거죠. 넘어갑시다. 자, 넘어갑시다. 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노이 북미. 자, 평화. 한문의 뜻이 뭐예요? 평등하게 별을 나누어 먹는다 이거잖아요. 굉장히 심플하고 누구나 태어난 이상 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한 인간이다. 먹고 살게는 해야지 된다. 이런 게 평화고 서로 살고자 하는 것이 평화와 상생의 비전이죠. 자 이제 맨 처음에 보셨던 그 지도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북한을 잘 극복하기만 하면 TSR, 그다음에 TMR 뭐 이런 트랜스 차이나 레일로드, 트랜스 사이베리아 레일로드, 그다음에 저 북극 항로를 통해서 유럽 대륙하고 연결되는 그런 슈퍼 그리드가 되면 전 세계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커질 뿐만 아니라 피스 메이킹의 원조국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커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용 자세히 보시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SR, TCR 이렇게 화물 열차 해서 대륙을 잇는 그런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면 우리에게도 되게 좋은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성공단. 평화의 상징, 이미 우리는 가봤었던 길이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에곤 바르라고 하시는 분이 이 독일 통일의 초석을 놓은 이론가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통일 방안을 설계 입안했지만 개성공단 같은 것은 상상도 못했다. 점진적으로 한국형 통일 모델은 개성공단이다. 그래서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따라가다 보면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 통일도 올 것이다. 그 이후에 궁극적인 통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 회복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뭔가를 좀 했으면 좋았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말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경제 협력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다. 네. 오고 가면 통일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뉴코리아 시대를 향한 버전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넘겨주세요. 여러분께 3가지 허들을 말씀드렸어요.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북한 핵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눈을 뜨면 답이 없는 것 같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하늘 그 보좌를 향하여서 간절한 기도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김정은의 생각도 바꾸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